눈 이야기. 자, 눈 이야기에 대해서 이은희 지음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경기가 한창이던 농구장 휘슬이 올리기 직전에 비트를 향한 기대감이 한창 달아오른 코트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던 심판관이 갑자기 코트 위에서 피를 뿌리며 쓰러진 것이다. 선수들과 관중들이 뜻밖의 사건에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심판은 숨을 거두고 만다. 그의 목덜미는 예리한 칼로 베어져 있었고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정황상 그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것도 바로 이 코트 위에서 방금 전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그를 죽였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선수와 관중을 비롯해서 농구장 안에는 200여 명이 지닌 40여 개의 눈동자가 존재했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살인자를 본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다행히도 이 영화 같은 장면은 현실이 아니라 미국 드라마 퍼셉션에 들어가는 에피소드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의 기원은 현실이다. 1999년 드라마와 동명의 잡지인 드라마 더 뒤에 나왔는데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이 그 기원이다. 이야기는 동명의 제목 보이지 않는 고릴라로 나왔다. 1990년대 말에 당시 하버드 심리학 소속의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들은 먼저 흰 셔츠와 검은 셔츠를 입은 학생들 여러 명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같은 편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패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에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주문했다. 검은 셔츠를 입은 팀은 무시하고 흰 셔츠를 입은 팀의 패스 횟수만 세워주세요. 라고 영상은 1분 남짓에 불과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 셔츠 팀의 패스 횟수를 맞추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절반은 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하는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유는 이랬다. 실험 참가자들이 패스 횟수를 세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상한 동영상 중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여학생이 걸어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서 등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영상을 본 사람 중에서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 중에는 고릴라 등장 사실을 알려주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 분명 이전 동영상에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며 시험자들이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준다고 의심할 정도였다. 도대체 왜 이들은 그토록 눈에 띄는 고릴라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 결과를 두고 사이먼스와 차브리스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무주의 맹시. 시각 기능이 손상되면 당연히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뻔히 눈을 뜨고 못 보기도 한다. 무주의 맹시란 이처럼 시각적인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장면이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로 황당한 소리가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다. 실현한 뒤에는 유난히 행복한 커플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띄어서 속을 뒤집어 놓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늙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짠했던 날에는 유독 나이 든 어른들이 눈에 들어온다.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어찌나 타이밍도 잘 맞춰 나타나는지 당연하게도 세상이 내 마음에 맞춰서 움직여 줄 리는 없다.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즉 그들은 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존재했다. 하지만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늘 지나쳤던 것뿐이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가 인지했다는 것을 진실에 가깝다. 눈에서 뻗쳐나와서 한번 교차되면서 자리바꿈을 한 시신경은 시각 피질로 들어간다. 이곳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이다.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V1, V2 영역을 비롯해서 형태를 구성하는 V3, 색을 감당하는 V4, 운동을 감지하는 V5, 이 밖에도 여러 영역이 조합되어서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서 각자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해줄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영역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서 세상을 바라본다. 아무리 같은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동일하게 연주해도 피아노 건반이 몇 개가 사라지거나 음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각 영역의 각 부분들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시각 영역의 V4 부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생명이 아니었던 사람도 세상을 흑백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뇌졸중이 V4 영역에 발생해 이 부위의 신경이 손상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후천성 색각이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는 V4, 5 부위가 손상이 되면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아도 느리게 움직이는 클리 애니메이션처럼 뚝뚝 끊겨지는 정지 화면으로만 보이게 된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뇌의 영역들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할당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한지라 내 눈에서 오는 모든 정보들을 빠짐없이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다.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뻔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으며 뒷거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지의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주는 색의 스펙트럼에서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도 읽어낼 수가 있다. 우리는 눈은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는 눈을 질끈 감고 무시하는 것이다. 무시한다. 그렇군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코앞에 흘려듣는 10대 아이의 귀에 달린 엄청난 필터링 능력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눈앞에서 딴전을 피우는 애들의 귀에 아니 내의 소리를 흘려놓고 싶다면 일단은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은 눈이 삐거나 얼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기 싫은 숙제를 슬쩍 밀어버리는 아이들처럼 중요하지 않은 시각적인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의 활동 결과이다. 저명한 안과 의사이자 과학 작가였던 올리버 섹스의 경험담에 따르면 우리의 눈은 융통성이 정말 좋다고 한다. 섹스는 안구에 생긴 종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망막의 일부가 손상되어서 시야에 커다란 검은 맹점을 가지게 된다. 그가 시선을 돌릴 때마다 검은 얼룩은 그의
시야를 따라다니며 시계를 회방 놓지만은 그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나 문이 없는 벽을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으면 시야의 커다란 검은 얼룩은 마치 강물이 가장자리에서부터 서서히 얼음이 오는 것처럼 검은 얼룩의 가장자리가 서서히 주변의 색으로 물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색서의 내는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모두 강물이나 시진경이 파괴되어 맹점이 생긴 부위가 보고 있어야 마땅한 광경 역시 강물이라고 생각해 맹점의 강물 이미지를 채워 넣는 것이다. 채워 넣는 것이다. 세상을 그렇게 채워 넣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란 하늘을 응시하면은 눈앞의 검은 얼룩이 서서히 푸른 하늘의 색에 먹혀 줄어들고 맹점 세상을 보다 세상을 이해하다. 한글을 배운 아이라면 누구나 한글로 쓰여진 전문 학술서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아이가 진정으로 책을 읽었다고 할 수는 없다. 아이가 읽은 것 중에 종이에 쓰여진 낱글자였을 뿐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읽어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건 글자를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글자를 깨우쳤다고 해도 독해력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으로 문명이나 다를 바가 없다. 문명이나 다를 바가 없다. 눈이 아니라 내가 본다는 것은 1950년대 영국의 신경인지 심리학자였던 리처드 랭턴 그레고리 박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레고리 박사의 보고서에서 SB라는 이니셜로 등장하는 사람은 20세기 초에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뒤에 1958년 처음으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서 빛을 되찾은 인물이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이식받은 각막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SB의 눈에 생착했고 투명해진 각막은 빛을 받아들여서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각막 이식만 받으면 세상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SB는 눈을 뜨고도 눈앞의 의사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물론 의사의 얼굴을 처음 보았으니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의사가 말을 걸기 전까지 누군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정상적으로 가능했지만 문제는 뇌였다. 반세기 동안 시각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SB의 뇌에는 시각 중추가 거의 발달하지 못했기에 눈을 통해 들어오는 이미지들을 그의 뇌가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에 재활 훈련을 통해서 보인다는 감각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가 볼 수 있는 것을 늘어났으나 이후로도 그의 시각적 이해도는 매우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보건대 신봉사가 부처님의 은덕으로 두 눈이 번쩍 뜨였더라도 뇌의 시각 피질의 연동이 되지 않아 자기 앞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청이라는 것을 알아보기는커녕 딸이 눈앞에 서 있는지도 몰라서 청이의 속을 두 번 뒤집어 놨을 듯하다. 뇌와 함께 자라나는 눈, 우리가 보는 것은 곧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인 셈이다. 그참. 아유, 고기가 몇 마리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다 쪼먹어버리지 않나? 고기가 있나요? 법의학자의 눈, 보는 것과 읽는 것,
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이는 것과 읽어내는 것의 차이점을 보는 것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 여성이 머리를 맞아서 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은 직후에는 전신이 이완돼서 쭉 늘어지지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사후 경직이 일어나서 그 모습 그대로 굳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피해자처럼 팔다리를 웅크린 자세로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사후에 경직이 일어나는 동안에 팔다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는 좁은 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발견된 장소는 넓은 거실이니 그녀는 여기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망 이후 옮겨진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것 혹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 자신이 본 것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모두 필요하지요. 경험과 지식이. 보는 것은 연습이 필요 없지만 읽어내는 것은 분명히 연습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눈이란 같은 것을 보아도 숨겨진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인 것이다. 법의학자의 눈은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에 호감을 주는 눈빛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법의학자에게 익숙한 죽음은 때가 아닌 죽음입니다. 그러니 법의학자는 모든 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을 보는 것, 빤히 보이는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보는 것, 쉽게 보이지 않게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하죠. 대강의 감상이 아니라 세밀한 관찰이어야 하고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유추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봐야 하고 꽃 밝혀내고 말리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눈을 밝혀주는 길입니다. 눈을 밝혀주는 길이다. 색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색으로 가득한 세상. 자, 아이의 장례식이란 단어의 연결조차 어색하다. 그 자체가 모순인 것, 그것을 보내기를 더욱 기묘하게 만드는 건 중심에 앉은 한 여인이었다. 가뜩이나 가라앉은 공간에서 유독 우물한 공기가 흐르는 것은 아마도 죽은 아이의 산 부모 주변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 공간에 들어선 인물은 선명한 붉은색 옷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나오는 핏빛 아우라는 가뜩이나 어긋난 공간과 시간을 비틀고 있었다. 엠 나이트 샤말린 감독의 영화 식스 센스는 허리를 찌르는 반전과 복선으로 가득 찬 영화여서 명장면이 많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은 주인공인 할리 조엘 오스먼트가 난 귀신이 보여요 라고 어렵사리 고백하는 장면과 일명 구토하는 소녀의 장례식에서 아이의 엄마, 정확히는 계모가 장례식에 어울리지 않는 붉은색 옷과 화장을 한 채 앉아있는 장면이었다. 아이의 죽음을 핏빛 드레스로 표현하는 엄마라니 색에 대한 의식적 전통과 인식은 생각보다 강하다. 파란색 웨딩드레스나 검은색 베넷 저고리, 빨간색 의사 가운을 떠올려 보자. 개나리 색 군복이나 진달래빛 상복은 어떤가? 익숙지 않고 낯선 색의 차림새는 어색함을 넘어서 불쾌한 감정까지 불러일으킨다. 또 자리에 어긋나는 색의 옷은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상대와 사회에 대한 의도적인 무리로 읽히기도 한다. 사회적인 예절과 색의 적절한 적용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인물이 있다. 그 이름은 존 돌턴이다. 원자설을 조정해서 근대화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1794년 돌턴은 맨체스터 문학철학회의 색상을 보는 시각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하는데 이는 최초의 색각 이상에 대한 논문으로 알려져 있다. 돌턴은 녹색과 붉은색을 구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색조의 붉은색을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인식하고는 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뒤에는 위대한 과학자라는 찬탄과 함께 양말을 짝짝이를 신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거나 음습한 자리에 화려한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래켰다는 에피소드가 따라 붙곤 한다. 모든 게 그가 붉은색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들이었다. 학자로서 그의 유명세는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의 실수를 더욱 부각시켰고, 이에 따라서 붉은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녹색 각 이상의 영어식 명칭인 돌터니즘이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기에 이른다. 생전에 돌턴은 자신이 색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 특히 붉은색을 볼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안근에 유리체 속에 푸른색 물질이 들어있어서 푸른색 빛을 차단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했다. 그는 뛰어난 과학자답게 자신이 죽게 되면 안구를 해부하여 푸른색으로 가득 찬 눈이라는 가설의 진위를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유언장을 남겼다. 고인의 뜻에 따라 그의 지인이자 주치였던 조셉 랜섬은 돌턴의 사후에 그의 안구를 적절하여 그 중에 하나를 해부하여 분석하였지만, 그가 발견한 건 돌턴의 유리체 역시도 보통 사람들처럼 맑고 투명하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돌턴의 가설은 틀렸지만은 훗날 그가 색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던 비밀 역시 그가 남긴 눈을 통해 밝혀진다. 랜섬은 돌턴의 두 눈 중에 하나는 해부하였지만은 나머지 하나는 썩지 않도록 보존 처리해서 남겨두었고, 그 덕에 20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현대 과학자들이 그의 안구에서 DNA를 유출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었다. 돌턴의 안구 DNA 검사 결과는 1995년에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돌턴은 3가지 종류의 원뿔세포 중에서 녹색 부위를 인지하는 원뿔세포 다른 변이를 가지고 태어난 제2색각 이상 녹색맹이었다고 한다. 사후 세계가 있다면 돌턴은 자신의 눈을 과학적으로 기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에 흡족해하고 있지 않을까. 색이라는 거